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다. 같은 기업에서 올해 똑같이 5번째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세 번째 책,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이 쓴 생명 가격표입니다. 각자 다른 생명의 값과 불공정성에 2001년에 벌어졌던 9.11 테러 사건, 사람에 따라서 생명의 가격이 30배 정도 이제 차이가 난 건데요. 주식 중개인이나 금융인들보다 훨씬 생명 가치가 낮게 이제 평가가 되었던 거죠. 금융 치료를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 인간 생명에 매우 높은 가격표를 부여하는 판결이 난다면 기업이 더 많이 안전에 투자를 하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권책방의 김만권입니다. 지난 회에서는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을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우리가 늘 공정하다고 믿는 능력주의가 한쪽에서는 오만을 낳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굴욕을 낳아서 사회를 분열시키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샌델의 이야기였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샌델의 주장은요, 철학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늘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옳다고 믿는 것을 맹신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철학의 역할입니다. 이것에 따르면요, 여러분이 능력주의도, 이제 우리가 늘 옳다고 믿는 그 능력주의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정도의 메시지를 얻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좀 색다른 책으로 여러분을 만나보려 합니다. 제가 만권책방을 열면서 여러분께 때로 우리의 호기심을 따라서, 때로 우리의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책을 읽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책은요,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좀 구체적으로 반영해서 선정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2025년 7월 29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정 역사상 처음으로 국무회의가 1시간 10분 동안 정말 국민들에게 생중계가 되었습니다. 이 국무회의란 대통령, 국무총리, 그리고 행정부서의 각 장관이 다 참여하는 이제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위원회인데요. 여기에는 뭐 대통령 비서실장부터 시작해서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서울시장까지 다 배석하는 아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의니만큼 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들도 많이 다루어지기 때문에요, 이 회의를 정말 전면적으로 다 공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에 이제 뭐 국무회의를 보면 대통령이 회의를 시작할 때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 발언 있죠. 그 정도를 녹화해서 뉴스에 나오는 게 국무회의가 어떻게 보면 TV에 비춰지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중계된 국무회의는 다루는 주제를 하나 딱 두고 그것을 논의하는 전체 과정을 전부 다 국민에게 공개한 최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국무회의가 다룬 주제가 이제 정말 민감한 주제였습니다. 바로 중대재해 근절 대책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일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일터는 당연히 안전해야 된다. 어떻게 일하다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할 것인가? 이게 주제였습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대통령은 이 토의에 앞서서요, 최근 발생한 사업장 사고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이런 후진적인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된다. 올해가 우리가 이런 산업재해 사망 근절에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실제 이제 대통령은 먼저 국무회의 전날 발생한 한 대기업의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언급하면서요, 같은 기업에서 올해 똑같이 5번째 똑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5명이 올해 같은 기업에서 일하러 갔다가 돌아가셨다는 말인데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라고 언급합니다. 실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그 기업은요, 국무회의에서 이제 언급이 되니까 그날 모든 작업을 다 멈추고 안전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할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국무회의 이후에 또 같은 기업에서 똑같은 사망 사고가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물어야겠죠.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인가? 이에 대해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 만권책방에 선정한 세 번째 책,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이 쓴 생명 가격표입니다.
자, 우선 저자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워드 스티브 프리드먼은요, 미국의 통계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루는 과학자인데요. 이분이 주로 다루는 데이터가 어느 분야냐 하면 바로 보건경제라는 분야입니다. 이 보건경제라고 부르는 분야가 여러분께 상당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보건경제학은 경제학 일반 원리가 자원을 어떻게 다 효율적으로 분배할 것인가죠. 그렇다면 이건 뭐냐라고 하면 어떻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해야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이 건강 결과를 개선하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방법을 탐구하는 학문 분야입니다. 사실 경제학이요, 들여다보면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볼 때 아주 인간적인 분야들이 아예 열려 있는 걸 실제로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학이 차가운 학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경제학에 상당히 따뜻한 측면도 있다라는 거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프리드먼은요, 이게 1998년에 통계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요. 1999년에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의공학으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게 석사 학위는 통계학으로 받았고 박사 학위는 이제 의학 쪽으로 이제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학과 경제학을 결합해서 연구하기에 최적화된 경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분의 제가 경력을 좀 찾아보니까 학부부터 대학원 시절까지 미국에서 정말 대단한 장학금이라는 장학금은 다 쓸었던 이제 그런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부 때부터 뭐 정말 그 장래가 촉망되던 이제 과학자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프리드먼이 경력을 시작했던 부분에 있어서 경력을 들여다보면 가장 중요한 경력이 사실 유엔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제연합 이제 관련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유엔에서 데이터 분석과 건강 경제학과 관련된 다수의 연구 프로젝트를 주도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환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관련 서비스,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서 접근하는 통합 보건 모델이라는 거 있는데, 이 모델의 주 개발자로 알려져 있고, 이 모델이 실제로 유엔에서 이제 새천년 개발 목표를 정할 때 비용 산출을 할 때 그 기준으로 사용되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국제기구에서도 그 실력을 발휘했던 뛰어난 경제학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1912년에 출간했던 국가평가서, 미국은 어떻게 세계 경쟁력과 위상을 회복할 것인가 라는 이제 책을 내게 되는데, 이 책이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고요. 그리고 2012년 당시에 미국에서는 이 책이 우리 미국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다 라고 뽑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볼 생명 가격표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본격적으로 이제 이렇게 프리드먼이 쓴 생명 가격표라는 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원제목은 뭐냐면요, Ultimate Price, The Value We Price on Life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요, 그냥 궁극의 가격, 이제 우리가 생명에 매겨놓은 가치 정도로 옮길 수가 있는데요. 우리말 제목은 생명 가격표, 그리고 각자 다른 생명의 값과 불공정성에 대하여인데, 정말 저는 우리말 제목으로 잘 옮겼다, 이제 우리말을 잘 번역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게 그 제목을 아주 잘 정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 책의 편집자의 능력이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책의 표지에 보면요, 제가 좀 오랜만에 표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표지에 보면 남녀노소의 가격표, 태그가 달려있는 이제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남녀노소에 모두 이제 백인들이 등장하고 있어서 성별과 나이에 따른 어떤 생명 가격표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책이 언급하는 대상은 훨씬 더 큽니다. 인종이나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성별, 빈부, 나이, 소득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에 붙여놓은 가격의 가치가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원서의 표지를 보면요, 얼굴을 봉투로 이렇게 가려놓고 있는데요. 책의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어느 쪽이 더 직관적으로 그 의도를 잘 표현했는지는 여러분, 독자 여러분께서 이제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의 우리말 편집자는요, 우리가 이 책을 읽을 방향을 정말 잘 요약해 놓았습니다. 책 표지에 정말 요약을 해놨어요. 아주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 책의 프리드먼이 다음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인간 생명에는 일상적으로 늘 가격이 매겨진다. 그리고 둘째, 이 가격표는 우리 삶에 너무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가격표가 알고 보면 투명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을 낮게 책정받은 사람, 일상에서 가격을 낮게 책정받은 사람은 더 큰 위험에 노출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제가 이제 이게 인간 생명에 가격이 붙여진다고 하니까 참 이게 상상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이제 질문을 좀 던져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자, 이제 나의 생명 가격은 얼마이다. 여러분의 생명에다가 가격을 붙일 수 있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나는 붙일 자신이 있다 라고 해서 가격을 붙이신다면 제가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나의 아들의, 딸의 생명 가격은 얼마이다. 나의 어머니의, 아버지의 생명 가격은 얼마이다. 여러분 여기다가 생명 가격을 붙일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여기에다가 쉽사리 가격을 붙일 수 없을 겁니다. 만약 내 아들의 생명에 나의 어머니의 생명에 가격을 매길 수가 없다면 다른 누군가의 아들, 다른 누군가의 어머니의 생명에도 가격을 매길 수는 없겠죠. 하지만 프리드만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때로는 아예 대놓고 공개적으로 생명의 가격표를 붙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가격표가 심지어 9.11 테러 사건 경우에도 이제 작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01년에 벌어졌던 9.11 테러 사건 이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2001년이니까 이 사건도 일어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서 이후에 출생한 분들은 또 모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입국 심사 같은 거 하면 너무 까다롭게 변한 계기가 뭐냐면요. 바로 이 2001년 9월 11일에 일어났던 9.11 테러 사건입니다. 이제 2001년 9월 11일에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가 미국에서 당시 미국 금융의 상징인 뉴욕의 쌍둥이 빌딩에다가 비행기를 그냥 충돌시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들이 그걸 현장으로 생생하게 TV로 중계가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그때 그 광경을 보신 분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정말 많은 희생자들을 냈습니다. 3천여 명의 생명을 잃은 사람들, 그리고 6천여 명의 부상자를 냈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나오다 보니 당연히 연방정부가 자기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보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 연방정부는요, 희생자 보상기금을 주는 특별단장으로 미국 최고의 중재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는 케네스 파인버그라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그리고 이 파인버거는요, 이 보상금을 책정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준을 씁니다. 첫 번째, 비경제적 가치. 이건 그냥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겠다. 이런 거죠. 누구나 희생자라면 똑같이 받는 돈. 그리고 두 번째, 피부양자 가치. 그런데 만약에 희생자 중에 누군가 부양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양자에게 해당하는 또 이제 보상금을 주겠다. 그리고 경제적 가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그 한 사람이 가진 경제적 가치를 계산해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보상금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비경제적 가치, 누구라도 다 똑같이 받는 이 보상금은 1인당 25만 달러를 지급하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부양자가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10만 달러씩 추가 지급을 했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피부양자가 없다면 받을 돈이 없고, 그러니까 부양할 자식들이 있다고 한다면, 부모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한 명이 늘어날 때마다 10만 달러씩 늘어나도록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제 사람들의 생명 가격표가 완전히 달라지도록 했던 결정적인 부분이 뭐였냐? 이제 제가 세 번째로 언급했던 경제적 가치였는데요. 희생자의 평생 기대 소득, 그러니까 각종 수당, 기타 혜택 이런 것들 모두 다 계산해서 총액을 딱 맞추고, 그럼 이 사람들이 그것을 벌었을 때 낼 만한 세금을 딱 이제 실효세율을 딱 맞춰서 그것에 조정해서 이 가격을 산출해 냈던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산출해 내고 났더니 피해자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생명 가격의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의 예로요, 보상금의 최저액은 정말 25만 달러. 정말 목숨을 잃고 피부양자가 없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25만 달러를 받았던 거죠. 그리고 최고액은 700만 달러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생명의 가격이 30배 정도 이제 차이가 난 건데요.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차이가 났었대요. 그런데 정부가 보상해야 될 최대 금액을 정해놨답니다.
우리가 이 모든 보상에 들어가는 총액이 60억 달러라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 계산하다가 사실은 나중에 이걸 채우지 못해서 70억 달러로 늘어났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이 총액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최저 금액과 최대 금액이 30배까지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거 밖에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근데 30개 밖에 차이가 안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 당시에요, 소득을 한 2만 달러 정도 벌고 있었다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 최저소득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희생자 생명에는 25만에서 220만 달러 정도가 매겨졌고요. 그 가족에게 지급된 보상금의 평균 금액은 100만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반면 연간 22만 달러 정도가 있는 최고소득 계층의 희생자 가족들은 평균 400만 달러 정도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별로 보면 거의 평균 금액이 300만 달러, 그러니까 4배 정도 차이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여다보면 이제 또 흥미로운 걸 발견할 수 있는데요. 9.11 희생자 보상기금 프로그램이 딱 종료돼서 보니까 여성 희생자들에게 지급된 평균 보상 금액이 남성에게 지급된 보상 금액의 63%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되게 명확했습니다. 왜? 돈보다 가족을 돌보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쓴 사람이 더 낮은 가치를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득에 기초한 산출 방식을 쓰니까 은퇴를 한 사람들, 그리고 노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로를 이제 저평가하게 되었고, 그래서 60세가 넘는 희생자들의 평균 보상금이요, 60세 이하의 희생자들이 받는 보상금의 절반도 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이 보상금을 어떻게 줄 것인가를 책임졌던 협상가인 파인버그가 생명의 가치는 얼마인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게 만약 다음번이라는 게 있다면 그러니까 의회가 테러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금을 또 그래서 결정할 일이 또 생긴다면 보상금 수혜 자격에 있는 모든 청구인들에게 동일한 액수를 주고 비과세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이런 정액 지급 방법이 일단 집행하기도 더 쉽고, 그리고 수혜자들 간에, 그러니까 이 보상금을 받는 사람들 간에 분열도 최소화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열의 내용은 뭐냐면요, 많은 가족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 내 가족의 죽음이 저 희생자의 죽음보다 낮게 평가되어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9.11 당시에 이 9.11 빌딩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기 전에 수많은 소방관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빌딩이 무너지면서 그 구출하러 들어갔던 수많은 소방관들이 실제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방관들이 이 빌딩에서 일하던 주식 중개인이나 금융인들보다 훨씬 생명 가치가 낮게 이제 평가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생명 가치를 평가하는 게 옳은 일이었을까? 우리가 여러분도 스스로 이제 아마 질문이 들 겁니다. 실제 파인버그도요, 자기가 그렇게 보상금을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이게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프리드먼은요, 이렇게 9.11 같은 사고에서 생명 가격을 붙이는데, 사실 우리 일상에 들어오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생명 가격을 붙이는 가장 그 일을 많이 하는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면 바로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프리드먼은요, 기업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명 가격을 붙이는 일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뭐냐? 기업의 목적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미국의 자동차 회사, 유명한 포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생산했던 핀토라고 하는 자동차 모델의 사례를 통해서 이걸 설명을 해줍니다. 이 핀토는요, 1960년대 후반에 포드사가 생산했던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가 모델의 자동차였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래서 1960년대 후반에 포드가 핀토라는 이름의 저가 모델 자동차를 미국 시장에 내놓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출시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날 내놓겠습니다 했던 그 출시일에 맞추려면 아주 디자인부터 유통이 시간이 너무 빠듯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산을 좀 서두르다가 문제가 발생했다고요. 이게 포드가 이 생산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자동차를 생산할 때는 자동차 충돌 테스트 같은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이 충돌 테스트를 해보니까 당시 미국의 도로교통안전국이
충돌 사고 시에 화재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마련 중이었던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 그런데 이 기준이요, 당시 당장 적용되는 것들은 아니었고 1972년에 도입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핀토가 완전히 생산되어서 나왔던 이제 다음 해부터 안전 수준이 강화된다는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충돌 테스트를 하면서요, 이 포드사가 알게 된 또 다른 사실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사실이 뭐냐면요, 핀토 디자인에서 연료 탱크에 고무 부품 같은 걸 몇 개 추가하면, 그렇게 아주 간단히 몇 가지만 수정해도 이제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 안전국의 기준에 충분히 부합하는 안전한 차가 된다는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그래서 이제 포드가 아주 이제 중요한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좀 자기가 즉각적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문제의 차량들을 수정하고 이제 그러면서 고쳐야 할지, 아니면 차량을 출시한 이후에 사고가 나면 합의금과 다른 비용을 지불할지 그걸 결정해야 하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때 포드는요, 핀토의 디자인을 수정하면서 이제 더 안전한 제품을 출시하는 옵션, 그리고 그대로 출시하는 옵션, 이걸 갖다가요 금전으로 환산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금전 환산을, 기업에서 하는 금전 환산을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포드의 경우에는 이 비용 편익 분석에 사람이 부상을 입었을 때, 그리고 사망을 했을 때, 이제 자동차 사고로 사망을 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결과를 예상해서 얼마의 생명 가격표를 붙일 수 있는지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실제 이제 포드가 이런 계산을 할 때 투입된 중요한 변수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디자인의 수정에 드는 비용, 그리고 출시 지연이 미칠 영향, 그리고 사고, 사망, 부상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위험의 정도, 그리고 그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을 때 이제 그 생명에 보상해야 할 생명 가격표가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생명 가격표의 경우는요, 정말 놀랍게도 포드가 사고가 발생해서 재판이 열리면 어떤 결정이 나올지를 모의 재판을 해봤대요. 그리고 기존에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얼마나 합의금을 지불했는지 그 정보를 모두 다 참고해서 이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알고 보면 이제 포드는 이 결정을 할 때 인간 생명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예 없었던 거죠. 자, 포드의 관심사는 오로지 뭐였냐면요, 희생자가 생길 때마다 지불해야 할 보상금의 액수였습니다. 자, 그래서 포드가 최종적으로 추산한 예측 가능한 이제 사망에 대한 보상 금액이 얼마였느냐? 1인당 20만 달러였다고 해요. 그런데 되게 놀랍게도 실제 포드가 이렇게 출시하고 사고가 났었고 훗날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금이 얼마였느냐? 포드의 추산가를 훨씬 뛰어넘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의 항소법원이 포드사에 소위 이게 손해배상금을 물렸는데요. 이 당시에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물렸는데요. 이게 손해배상금은 250만 달러,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금은 350만 달러를 물렸다고 해요. 그럼 엄청난, 포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수십 배를 이제 물리게 된 거죠. 자, 프리드먼은 바로 이 부분을 진짜 강조합니다. 이처럼 민사소송에서 인간 생명에 매우 높은 가격표를 부여하는 판결이 난다면 바로 그 높은 생명 가격표가 이후 기업이 수행하는 비용 편익 분석에 반영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기업이 더 많이 안전에 투자를 하고 이미 파악된 리스크를 무시하는 일이 적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포드의 사례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오늘 프리드먼의 주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가 가장 관심을 기울여야 될 주장을 살펴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프리드먼은요, 이렇게 평소에 생명 가격을 낮게 책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 포드가 이렇게 낮게 책정해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낮게 책정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더 큰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멀리 갈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이 책에 사례들이 나오지만
좀 더 우리가 이 책을 좀 실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시작했을 때 대통령이 왜 국무회의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산재사고 예방을 강조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 사례를 좀 하나 들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2018년 12월 10일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이었던 김용균 씨가 이 연료 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사망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이 김용균 씨가 24살밖에 되지 않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건이 아주 사회적으로 크게 좀 회자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이 사건을 진상을 규명하고 이제 이런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일을 막기 위한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가 4개월 동안 활동을 해서 2019년에 정말 715쪽에 이르는 분량의 아주 방대한 종합보고서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신분에 의한 생명 가격표였습니다. 이 중부 발전, 특히 이제 여러 발전소 중에 중부 발전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에 내부 경영 실적 평가 지표를 보면 신분별 감점 계수라는 게 있대요. 이게 뭐냐라고 하면 원청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했을 때 이 기업이 받는 감점이 12점. 그리고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면 감점이 여러분 얼마였을 것 같아요? 4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뭐냐?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의 목숨값이 원청 노동자의 목숨값보다 3배 낮게 측정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고 김용균 씨 원청인 서부발전도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 서부발전에서는요, 원천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면 감점 계수가 1.5점. 그런데 하청 노동자가 사망하면 1점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서부발전에서도 결국은 원청 노동자의 목숨값이 생명 가격표가 1.5배 높게 더 책정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윤의 극대화가 최대 목표인 기업에서 노동자들은 사실은 냉철한 비용 차원에서 이제 계산될 뿐이라는 걸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안전장치의 제공보다 노동자의 죽음에 지불하는 비용이 더 싸고,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죽었을 때 치르는 비용이 더 싸고, 그 안에서도 하청업체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죽었을 때 치르는 비용이 더 싸다면 당연히 원청은 하청을 찾게 되고 그 하청은 또 다른 하청을 찾게 되겠죠. 그러면 이건 위험한 노동의 연쇄적 외주화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 최초로 생중계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형사처벌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 우리 중대재해처벌법 보면 이렇게 CEO를 막 처벌하는 그런 법률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보는 게 오히려 나을 거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건 사실은 우리가 오늘 읽어봤던 프리드먼이 제안한 처방과 똑같은 맥락이 있는 걸 아는 거죠. 우리가 요즘 흔히 쓰는 표현으로 금융치료를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통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OECD 산재 사망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매년 600여 명의 노동자들이요, 일터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동자들의 죽음은요, 거의 주목을 받지 못합니다. 정말 예외적인 경우에서나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노동 현장에서 한 명의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다는 소식, 그리고 어딘가에서 전도 유망한 의대생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더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실제 몇 년 전에요,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언론과 보통 사람들의 관심은 압도적으로 전도 유망한 의대생이 당한 불의의 사고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냥
노동자들이 그냥 일하다가 죽는 일이 너무 흔하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기본적으로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낮은 생명 가격표를 붙여 놓았고 그 낮은 생명 가격표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식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열악한 노동 현장에서 이제 일하는 이 노동자들에게 낮은 생명 가격표를 붙여놓고 있는 한 이런 사고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하워드 스티븐 프리드만의 생명 가격표는 이런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잘 풀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오겠습니다.